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처음 치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생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대학별 고사가 시작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 단체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식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훌쩍 넘겼고 쪼개기 회식 뒤엔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힌 물타기는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의 불똥이 우리 기업까지 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는데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위즈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전통의 구단 두산을 상대로 한 단 한 차례 패배도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이래도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빼고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2,688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에 같은 시간 집계보다 288명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서울 1,337명 등 수도권만 2,237명이나 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500명이 지금 급작스럽게 3,000명대로 일주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4,000명대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아마도 2, 3주 이내에 5,000명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이미 80% 가까이 차면서 포화 직전입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수도권 병원장들과 만나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 수를 보면 29명이나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상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확진자 5,000명까지는 병상 수나 의료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은 78.2%로 비상조치 기준인 75%를 훌쩍 넘었고요.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대기자도 급증하면서 수도권에만 423명에 이릅니다. 3차 유행처럼 나오는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유행 규모가 커져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기보다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획은 전국 단위 시행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전국에 비상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취약시설 면회 금지와 종사자 PCR 검사 확대 등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2달여 만에 사망한 10대 청소년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백혈병에서 기인한 혈소판 감소로 다발성 뇌내 출현이 확인됐다며 백신과 인과성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대한혈액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부분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10대는 백혈병 발병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정은경 청장이 오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올해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고 4월 30일 같은 간격으로 백신을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세 속에 먹는 치료제를 모두 1,300만 명분 대규모로 확보했습니다. 머크사에 이어서 화이자와도 계약을 맺고 올해 연말에 치료제 알약을 일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공급이 미국에서 급무살을 탔습니다. 미국 정부는 치료 알약인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를 1,000만 명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돈으로 6조 2,500억여 원 규모로 한 명분이 62만 원인 셈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강한 확산세를 보이자 먹는 치료제 확보를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 알약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머크사 MSD와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310만 명분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MSD와 화이자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과의 계약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들에 한해 저렴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We're extremely pleased to have another weapon in our armory to protect people from the ravages of COVID-19. 미국의 구매 계약을 계기로 세계 고소득 국가들은 경구형 치료제 확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안에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법의 제정을 앞장선 드샌티스 주지사는 대유행 기간 내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는 현지 시간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파이팅! 떨지 말고, 응? 잘하고. 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네, 수학과 영어는 작년보다 어려웠지만 국어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문이과 통합 후 치러진 첫 수능.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보는 구조로 개편되는 등
수능 체제에 큰 변화가 있어 전반적인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다만 EBS 교재와의 연계는 50%로 축소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교시 국어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는 분석인데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독서 영역의 지문이 짧아지고 쉬워진 게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는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모의평가의 난이도와 비슷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학은 대체로 어려웠는데 수험생들은 특히 공통 과목을 풀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네, 국어는 6월보다 조금 쉬웠고 9월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수학은 공통 과목이 생기면서 이번 연도가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과 선택 과목 모두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됐고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6월과 9월 모의평가보다 고난도 문항이 줄고 중난도 문항이 늘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상대적으로 중난도 문항이 늘었고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다소 쉬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통지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번 수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에 처음 치러진 만큼 시험을 마친 많은 수험생이 거리에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상황도 걱정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 술집과 식당마다 사람이 몰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즉석 춤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곳 거리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텅 비어 을씨년스러웠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1년 만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모두 해방감을 만끽하느라 또 지금껏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끝난 것을 자축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되게 고생했는데 약간 되게 홀가분하고 이따가 이 친구랑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간 다음에 영화 보러 갈 생각입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한편은 또 되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잘 이제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상인들도 지난해를 떠올리면 격세지감. 완만하지만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확실히 좀 더 나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점차 회복되면서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매일 3,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논술 등 수시 전형들이 남아 있어 마냥 마음 놓고 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실기를 해가지고 전형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방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모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번화가와 44개 대학교 주변 음식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상태로 많은 모임을 가질 우려가 있어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뒤 해방감을 만끽하기 좋은 때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숭실대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고 내일은 연세대가 면접평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주말 동안 건국대와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도 논술고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이 아닌 대학 내 격리자 전용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외출이 불가능해서 비대면 면접을 제외하고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식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대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고급 고깃집. 지난 4일 저녁 시간대에 방문 명단을 보니 605호라고 적힌 예약자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함께 적힌 예약 인원은 무려 22명입니다. 성함을 안 내고 중앙지검 호실을 하신 거죠? 알고 보니 605호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검사 주도로 수사팀이 단체 회동을 한 건데 취재 결과 예약 인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훌쩍 넘겨 방을 2개 잡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모인 겁니다. 방 2개, 20명 안 오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전담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역시 당시 회식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고기를 먹은 다음 날 수사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직전에 있었던 단체 회식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회식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별도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 방에 들어간 건 10명 미만이었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애초 20명 넘게 모이려고 한 데다 이른바 방 쪼개기까지 한 만큼 해이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전담 수사팀장부터 주임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에는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12, 13? 이건 제 룸 번호예요. 아, 룸 번호.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명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10명,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나흘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막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성남시 윗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며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제 곽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금품 등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전국민 지원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과 정부 반대에 맞서 추진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최근 지지율 답보와 안팎의 지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강조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의 정책 효과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지만 누구 주장이 맞느냐며 지원 방식을 다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어 자신이 주장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든 국민의힘의 손실보상 선별지원이든 당장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부터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 후보가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선 데에는 정부와 야당의 동시반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과세수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표출돼 우려가 커진 데다 이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국민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전국민 지원금을 밀고 나가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소상공인 50조 지원을 띄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장 이번 예산 협상의 시험대에 올리며 압박에 나서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50조를 하신다고 하기에 그것도 100일 3개월 안에 이미 168조가 있는데 플러스 50조면 200몇 조인데 정말 하시고서 하신 건지 표만 보시고 하신 건지.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했는데 국민의힘은 당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날치기를 언급하며 야당을 무시하고 낯뜨거운 홍남기 때리기를 할 땐 언제고 궁지에 몰려서야 머리를 맞대자 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의 전격 철회로 예산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여야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하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혀서 물타기 하려는 건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검 수용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도입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자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동시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권오수 회장과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시켰고 이제 김건희 씨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수사 대상을 넓혀 물귀신 작전을 쓰려 한다면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특검도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잘못한 게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윤 후보 역시 특검 안 받고 선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맞받아친 만큼 특검 논의가 진전될수록 두 후보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다 같이 해야 한다며 반문 통합선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톱으로 영입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인선에 차질을 빚거나 선대위 구성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부터 임명하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다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당 전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다 같이 또 우리 다른 후보님들의 그 캠프도 합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가야죠.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불만을 드러냈음에도 윤 후보 만나셨거나 만나세요? 여기도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그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뭘 재검토를 해? 선대위 합의안.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세력을 모아 통합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작에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한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대표와도 저녁 회동을 가졌습니다. 화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에 김한길 전 대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한 약자와의 동행조직 구성과 동시에 김 전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의견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둘 간의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출범을 미룬 만큼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선대위 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모으려 할수록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선의 정치 신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검증할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강한 성토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요. 우원식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김한길 대표께서 원래 별명이 정당 파쇄기.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가면 갈등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당에 아마 바뀐 게 한 8번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9번째 선택을 또 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인데 그 글로 가시더라도 우리 당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데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물론 군수물자 첨단화의 핵심인 반도체.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재료를 들고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은 지구촌 패권과도 직결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전 방위적입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간의 다툼에 사실상 샌드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초미세 공정을 하는 극자외선 기술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기술 관련 장비를 독점 생산 중인 네덜란드 기업 대표와 만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튀는 양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가 극자외선 장비 등으로 중국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을 첨단화하려는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자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동맹국의 기술 활용을 저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 공장에서 D램 칩 절반을 생산 중인 하이닉스는 관련 장비의 국내 도입 자체가 아직 극초기라며 중국 우시 공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인텔이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직접 제조하기 위한 중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이러한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철강 관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특히 미 대표는 통상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 위즈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단 한 차례 패배도 없이 한국 시리즈 4연승을 기록하며 무서운 기세로 두산을 눌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 방망이는 초반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을 내려보내며 1회에만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두산이 4회 말 박건우의 안타를 시작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기는가 했지만 KT 신봉기가 솔로포로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6회 말 박건우와 페르난데스의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한 두산. 그러나 7회 말 KT 배정대가 환상적인 수비로 정수빈의 안타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8회 초 호잉의 2점포까지 터지면서 KT는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 김재환이 8회 말 솔로 홈런을 날렸지만 점수차를 더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8대4, KT의 압승. KT는 역대 9번째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우승컵을 안은 팀이 됐습니다. 창단 8년 만에 이뤄낸 첫 통합 우승입니다. 큰 활약을 펼치다 부상으로 빠진 베테랑 박경수가 MVP로 뽑혔습니다. 팀 KT를 대표해서 그냥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조금이나마 보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진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서는 베테랑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이브레이크 게임부터 선수를 믿고 그 선수들을 계속 기용해서 지금까지 온 게 저희가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두산은 무력하게 KT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초유의 정규리그 1위 결정전부터 봐주게 한국 시리즈 4연승까지. 2021년 가을 KT 위즈가 그 이름처럼 마법과도 같은 새 역사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가 말썽인데요. 현재 충청이남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안개는 거치겠지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오늘 중서부와 대구, 경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광주와 전북은 밤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서울이 11.5도, 대전 7.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부산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은 주 중반까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대개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의 뚜껑을 열어보니 국영수 모두 까다로웠습니다. 상위권은 수학과 국어가, 중위권은 영어가 변별 요소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 씨가 남욱과 김만대 측에 43억 원을 줬다고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 43억 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고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무리수를 고집해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그만두고 배달하고 식당이나 숙박 등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도 배달에 나섰습니다. 배달 종사자는 1년도 안 돼 3배 늘었는데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근무 시간이 정해진 방식의 임시직으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이 불똥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첨단 장비 반입과 증설을 반대한 건데 시설을 제때 개선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비상입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독도를 놓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삼각 공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실제 보이콧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힌 물타기는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 대신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 천화동의 7호 소유주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에 단체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식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훌쩍 넘겼고 쪼개기 회식 뒤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건 김신남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2,6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확진자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합계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모두 2,9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88명이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는 535명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난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료원 등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위중증 병상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앞선 2차례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적극적인 전원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용해달라고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2달여 만에 숨진 고3 학생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상 반응을 고려해도 백신을 맞는 이득이 더 크다며 소아청소년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파이자 백신을 맞은 뒤 75일 만에 숨진 고3 학생에 대해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접종 뒤 숨진 첫 10대 신고 사례로 접종 당시에 백혈병 발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숨진 학생을 조사한 결과 백혈병에서 기인한 범혈구 감소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다발성 뇌내출혈이 생겨 숨졌다며 사망과 백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대한혈액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과 관련이 없다고 평가한 것도 고려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접종 이후에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부작용은 극히 드물다며 10대 소아청소년도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이 완화되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비중은 20% 안팎에 이릅니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접종 대상인 12살에서 17살 276만여 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비중은 37.1%, 완료율은 10.7%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신근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걸렸던 12세에서 17세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은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 검토에 따라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 기한을 변경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자국 포함 일부 국가에서 아동 연령대 접종과 신근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보고됐고 확진과 백신 접종 간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신근염 위험성을 줄인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할 약인 팍스로비드를 1,000만 명분 공급하는 계약을 현지 시각 18일 미국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 액수는 5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2,554억 원으로 한 명분이 62만여 원인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격도 무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인들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에 이동하는 인파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24일 시작되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이동하는 미국인이 5,340만 명에 달해 코로나 직전이자 역대 최대였던 2019년에 5,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도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는 현지 시각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심사에 착수하면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라는 핵심 물질이 관건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바이러스를 mRNA 형태로 만드는 방식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국내 허가 심사에 들어간 노바백스의 제조합 단백질 방식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 부위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 인체에 주입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 등에 적용돼 30년 이상 사용되면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입니다. 단, 이 방식의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방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따서 제조합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원성이 기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물질이 면역 증강제입니다. 면역 증강제는 GSK나 노바티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만 보유한 고급 기술입니다. 노바백스조차 면역 증강제는 GSK 특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GSK의 면역 증강제를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GSK가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백신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 백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면역 증강제 개발에 국내 업체도 뛰어들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면역 증강제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병원성 물질의 핵심 항원을 추출을 하거나 유전자 제조업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면역 증강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키면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도 백신 핵심 물질인 지질 나노 입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써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독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백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회담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아쉽지만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초선 의원과의 관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자신의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가 조건을 붙이는 게 이해 안 된다며 역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을 받겠다고 밝히자 물귀신 작전이라면서도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은 특정인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안 받고는 선거를 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자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이름은 애초 알려진 국민통합위원회보다 화합혁신위원회가 나은 것 같다며 명칭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김한길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지난주 부산과 울산, 경남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 민생 탐방입니다. 이 후보는 먼저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승과 간담회를 하고 국제 게임 전시회 개막에 맞춰서 청년 게이머들과 만납니다. 또 저녁에는 청년 시민들과 소통에도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미국 외교당국자에 이어서 오늘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케어 펫페어 행사에 참석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1차 인선 발표를 기획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상을 두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러 인사와 물밑 회동을 이어가며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였던 천화동인 7호 소유주도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적은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알선수재였습니다. 하나은행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까? 김정태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잡았나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금품 등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무렵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 회장과 곽 전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만배, 남욱 두 명의 구속기한 만료를 목전에 두고 주요 인물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업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기자 출신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의 후배인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했고 대장동 사업에는 1,000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 1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기소 전 배임 혐의 등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핵심 인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공사의 2인자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과 황무성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뇌물 의혹도 불거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을 보고도 경찰관이 제압하지 않고 사실상 도망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소극적인 대처였다며 직원들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하지만 가족이 다쳐서 생사를 오가는 피해자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으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4층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아래층 주민 60대 B씨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은 아랫집과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 평소 불만이 컸다는 A씨를 다시 위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후 경찰관 1명은 신고자인 B씨를 1층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들었고 3층에선 경찰관 1명이 남아 B씨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맨날 숨쉬기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저한테 너시려고 그래서 제가 피하고 그랬어요. 발로 찼을 때는 그때 제가 나갈게요. 이때 1층에 있던 B씨는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도 올라가자고 했지만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던 경찰관은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결국 혼자 3층으로 뛰어간 B씨가 목격한 건 쓰러져 있는 부인, 그리고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윗집 남자 A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60대 B씨는 직접 자신이 3층까지 올라가서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던 경찰관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부인과 딸이 무사하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니까 계속 경찰 다 있냐 내가 했죠 그냥 뭐. 그 시간이 얼마나 좋지. 나중에는 신경 쓰라고 내가. 1층에 있던 경찰은 출입문이 닫혀서 못 따라갔다고
3층에 있던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은 직접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철저한 감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흉기에 찔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너무 손상해가지고 상처가 없고 부패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가 반이 허용이 그게 이제 죽은 거네. 친구 인간이 거의 90%는 넘으니까 뭐 생각하고 계셔야지 마음 준비를 해야지.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 앞에 무방비 상태로 시민을 남겨두고 도망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크게 금이 가고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지난 6일 술에 취한 채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월평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대로로 가로수 경계석을 던졌습니다. 5분쯤 뒤 이 경계석을 밟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야식 배달에 나섰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그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20대 운전자는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논현동 주택가. 흰색 고급 승용차가 상가로 빠르게 달려오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세탁소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 뛰쳐나갑니다. 승용차는 바로 옆 빈 가게로 돌진해 유리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승용차는 이곳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20m가량 더 내달려 상가까지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20대 여성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의 행동이었습니다. 약에 취한 듯 움직이던 운전자와 남성은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문 열고 나오는데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자분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붙잡아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류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케타민은 부유층 자제들이 몰래 국내로 들여와 클럽 등에서 흡입한 후 환각 파티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한 신종 마약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마약 복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다시 불러 정확한 복용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검찰이 재작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서 불기소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서울 논현동 술집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2019년 김 씨를 고소했고 김 씨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서로 떠밀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건 김신남이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침입 시기와 방법 등을 모의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광석은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분노, 김신남은 경제적 이유가 범행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범인은 김신남이라고도 했습니다. 목 조를 때 쓰인 허리띠의 유전자 분석 결과 백광석의 지문은 가운데 있는데 김신남의 지문이 양 끝에서 나온 것과 김신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백광석에 대해선 목을 안 졸랐어도 책임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광석은 울며 사죄했고 변호사도 살인에 대한 결심을 한 적이 없고
김씨남이 목 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남은 자신은 범인이자 목격자이고 백광석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책임을 떠밀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허민우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민우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죗값을 받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민우는 지난 4월 인천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한 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충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준비하던 과정 중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명사고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건설 폐기물에서 돌과 흙 등을 골라내 되파는 충남 공주의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7일 오전 8시쯤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발견되기 1시간 전쯤 컨베이어 벨트 운전을 시작하는 과정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장에서 A씨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폐기물을 이동시켜주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자 점검을 위해 올라갔고 갑자기 설비가 다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선별 작업장에는 숨진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함께 선별 작업을 하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컨베이어 벨트 롤러에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세 곳의 상황을 CCTV로 지켜보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사고라 하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컨베이어가 왜 섰고 왜 갑자기 또 다시 돌았는지 그것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까지 2달 정도 남은 가운데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GM 보령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부품 운반용 유압장비에 끼어 숨졌고 지난 5월 당진 현대제철소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는 비용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 설비들을 갖추지 않는 거거든요. 비용보다는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단속 결과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으로 적발된 건설 제조업체는 880여 곳.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여전히 많다 보니 언제든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 측이 과거 병무청에서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유 씨 소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3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오는 12월 16일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주거지를 신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서울 마포구 등 9곳이 추가됐습니다. 8,500가구가 새로 공급되는 건데요.
이 사업으로 풀리는 주택 물량은 2만 5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일대입니다. 매매가 2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대단지 사이에 오래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은 데다 경사까지 높아 차량 통행도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한 대가 채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에 낮고 노후화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신축 빌라가 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구축과 신축이 뒤섞여 있다 보니 개발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 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좀 이제 이거를 알면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노후화된 주거지 개발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지역을 골라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난 1차 후보지로 선정한 20곳에 이어 이번에 추가한 후보지는 모두 9곳. 서울은 마포구 대흥동과 강서구 화곡동, 송파구 풍납동이 선정됐고 인천에는 서구 가정동이 선택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 7동과 성남시 태평 2동과 태평 4동이 각각 뽑힌 데 이어 울산시 북구 연포동과 전북 전주시 진북동도 후보지가 됐습니다. 새롭게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깨끗하면은 집값도 오르갈 테고 또 서민 살기도 편할 테고 좋겠죠.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신규 아파트 8,500여 개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확보한 주택 수는 모두 2만 5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관할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최종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고용호조와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 등으로 지난 3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커지면서 상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도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 속에 지난 3분기 가계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 9천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후 최대폭 증가입니다. 고용 호조세로 근로소득이 6.2%, 서비스업 업황 개선 영향 등으로 사업소득은 3.7%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 이전 소득은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9월 초부터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호조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2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은 5.7%였습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4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모두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커지면서 분배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5.34배로 1년 전보다 0.58배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비율이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소비 심리가 회복되며 가계 지출도 늘었습니다.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5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음식과 숙박, 오락, 문화 등 대면 업종을 포함해 12대 지출 항목에서 일제히 소비가 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최신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미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전 세계 D램 반도체의 약 15%를 생산하는 세계 공급망의 핵심 기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공장에 최신 장비를 반입하려는 SK의 계획이 무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장비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네덜란드 회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제재가 길어지면 SK하이닉스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동맹국까지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就他这样的做法呢，有可能会严重的影响到未来全球芯片行业的可持续发展。 관영 매체는 백악관이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을 기밀 갈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급망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의 공급망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 이 완치 관건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소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표준치보다 8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악성 종양 같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검사 결과를 받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심란했고 또 결과를 기다릴 때 또 되게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이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는 22.1%, 몸이 아파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오진한 경우도 62.6%나 됐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한 사례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31개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건 78건이었는데 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의 병기까지 달라진 환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시일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전이까지 온 거예요. 림프절 전이가 와서 3기까지 갔었거든요. 오진 원인별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상받기 힘든 의료 분쟁,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막바지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중부와 경북, 전북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이 11.4도, 대전은 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7도, 대전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날이 흐려져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려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찾아오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주 중반까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능이래도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를 발표하지 않는 부산을 빼고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2,688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에 같은 시간 집계보다 288명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서울 1,337명 등 수도권만 2,237명이나 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500명이 지금 급작스럽게 3,000명대로 일주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4,000명대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아마도 2, 3주 이내에 5,000명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이미 80% 가까이 차면서 호화 직전입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수도권 병원장들과 만나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오늘 병상 확보 대책 등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전국민 지원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과 정부 반대에 맞서 추진하면 체제적인 지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최근 지지율 답보와 안팎의 지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강조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의 정책 효과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지만 누구 주장이 맞느냐며 지원 방식을 다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어 자신이 주장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든 국민의힘의 손실보상 선별지원이든 당장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부터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 후보가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선 데에는 정부와 야당의 동시반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과세수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표출돼 우려가 커진 데다 이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국민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전국민 지원금을 밀고 나가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소상공인 50조 지원을 띄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장 이번 예산 협상의 시험대에 올리며 압박에 나서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50조를 하신다고 하기에 그것도 100일 3개월 안에 이미 168조가 있는데 플러스 50조면 200몇 조인데 정말 하시고서 하신 건지 표만 보시고 하신 건지.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했는데 국민의힘은 당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날치기를 언급하며 야당을 무시하고 낯뜨거운 홍남기 때리기를 할 땐 언제고 궁지에 몰려서야 머리를 맞대자 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의 전격 철회로 예산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여야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다르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하자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피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혀서 물타기 하려는 건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검 수용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도입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자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동시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권오수 회장과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시켰고 이제 김건희 씨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수사 대상을 넓혀 물귀신 작전을 쓰려 한다면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특검도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잘못한 게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윤 후보 역시 특검 안 받고 선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맞받아친 만큼 특검 논의가 진전될수록 두 후보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다 같이 해야 한다면서 반문 통합선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원톱으로 영입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인선에 차질이 빚거나 선대위 구성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부터 임명하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다 같이를 강조했습니다. 당 전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다 같이 또 우리 다른 후보님들의 그 캠프도 합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가야죠.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불만을 드러냈음에도 윤 후보 만나셨거나 여기, 만나세요? 여기는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그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뭘 재검토를? 선대위 합의안.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세력을 모아 통합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작에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한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대표와도 저녁 회동을 가졌습니다. 화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에 김한길 전 대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한 약자와의 동행 조직 구성과 동시에 김 전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의견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둘 간의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출범을 미룬 만큼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선대위 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모으려 할수록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선의 정치 신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 선대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검증할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에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식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훌쩍 넘긴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고급 고깃집. 지난 4일 저녁 시간대에 방문 명단을 보니 605호라고 적힌 예약자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함께 적힌 예약 인원은 무려 22명입니다. 성함을 안 내고 중앙지검 호실로 하신 거죠? 알고 보니 605호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검사 주도로 수사팀이 단체 회동을 한 건데 취재 결과 예약 인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훌쩍 넘겨 방을 2개 잡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모인 겁니다. 방 2개, 20명 안 오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전담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역시 당시 회식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고기를 먹은 다음 날 수사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직전에 있었던 단체 회식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회식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별도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 방에 들어간 건 10명 미만이었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애초 20명 넘게 모이려고 한 데다 이른바 방 쪼개기까지 한 만큼 해이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에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 연쇄 감염으로 전담 수사팀장부터 주임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에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12, 13? 이건 제 룸 번호예요. 아, 룸 번호.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명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10명,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뤄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50회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막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성남시 윗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며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물론 군수물자 첨단화의 핵심인 반도체.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재료를 들고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은 지구촌 패권과도 직결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전방위적입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간의 다툼에 사실상 샌드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초미세 공정을 하는 극자외선 기술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기술 관련 장비를 독점 생산 중인 네덜란드 기업 대표와 만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튀는 양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가 극자외선 장비 등으로 중국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을 첨단화하려는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자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동맹국의 기술 활용을 저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 공장에서 D램 칩 절반을 생산 중인 하이닉스는 관련 장비의 국내 도입 자체가 아직 극초기라며 중국 우시 공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인텔이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직접 제조하기 위한 중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이러한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철강 관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특히 미 대표는 통상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위즈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단 한 차례 패배도 없이 한국 시리즈 4연승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두산을 눌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KT 방망이는 초반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을 내려보내며 1회에만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두산이 4회 말 박건우의 안타를 시작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기는가 했지만 KT 신봉기가 솔로포로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6회 말 박건우와 페르난데스의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한 두산. 그러나 7회 말 KT 배정대가 환상적인 수비로 정수빈의 안타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8회 초 호잉의 2점포까지 터지면서 KT는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 김재환이 8회 말 솔로 홈런을 날렸지만 점수차를 더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8대4, KT의 압승. KT는 역대 9번째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우승컵을 아는 팀이 됐습니다. 창단 8년 만에 이뤄낸 첫 통합 우승입니다.
큰 활약을 펼치다 부상으로 빠진 베테랑 박경수가 MVP로 뽑혔습니다. 팀 KT를 대표해서 그냥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조금이나마 고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진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서는 베테랑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이브레이크 게임부터 선수를 믿고 그 선수들을 계속 기용해서 지금까지 온 게 저희가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두산은 무력하게 KT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초유의 정규리그 1위 결정전부터 파죽의 한국 시리즈 4연승까지. 2021년 가을 KT 위즈가 그 이름처럼 마법과도 같은 새 역사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에도 17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충청 이남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안개는 점차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과 경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전북은 밤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서울이 11.4도, 대전 7.3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충청과 호남 지방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한때 중부지방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의 뚜껑을 열어보니 국영수 모두 까다로웠습니다. 상위권은 수학과 국어가, 중위권은 영어가 변별 요소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 씨가 남욱과 김만대 측에 43억 원을 줬다고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 43억 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고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무리수를 고집해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그만두고 배달하고 식당이나 숙박 등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도 배달에 나섰습니다. 배달 종사자는 1년도 안 돼 3배 늘었는데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근무 시간이 정해진 방식의 임시직으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이 불똥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첨단 장비 반입과 증설을 반대한 건데 시설을 제때 개선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비상입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독도를 놓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삼각 공조의 균열을 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